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한 총재가 신문을 마친 시간도 이제 꽤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시작된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번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권 의원한테 세뱃돈 주셨다고 했는데 얼마 주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는 특검과 한 총재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특검은 구속 심사에 파견 검사 8명이 참석했고 420쪽 분량 의견서와 PPT 220여 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한 총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을 토대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을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은 앞서 입장을 밝힌 대로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구속할 필요가 없고 한 총재 건강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정치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한 총재는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도 여러 개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의 혐의입니다. 먼저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권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한 총재는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데요.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인 만큼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 실질심사도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에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7시간 반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새벽 3시 반에 넘겨서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한 지 17시간 반 만입니다. 지친 기색의 심 전 총장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늘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조사는 1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심 전 총장은 이후로도 5시간 반 넘는 시간에 조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 항고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누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협조한다면 구치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영상 취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분간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졸속 처리와 발목 잡기, 맞불 피켓 속에 국회 행안위가 막을 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한 달 넘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친 완숙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따질 때냐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사입이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국민의힘은 100년 대계인 정부 조직 개편을 청문회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법안 발의 열흘 만에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입법 독재의 것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오늘 또 한 12시 안에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검찰청을 폐지하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뭐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거대 공권력을 품게 되는 행안부 수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일각의 수사 지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2차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안 수사권 또는 보안 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죠. 소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행선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부조직법은 법력권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국회 위증죄 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항카드인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쟁점 법안을 넘어 모든 법안의 반대 토론,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3번째 반복되는 그림인데 여야 쳇바퀴 싸움에 국민 피로도만 높아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따지겠다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한 번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붙인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피켓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서를 정조준한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방해된다며 유인물을 떼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정치 행위라며 맞섰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당의 정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유인물부터 제거해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결국 퇴장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과 삿대질로 수차례 정회를 반복했고 양측은 작심한 듯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을 출자가 아니라 추월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오전을 허송세월하고 이어진 오후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면서 당시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한 겁니다. 역풍이 분 비밀회동서를 되치게 하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규현 판사, 대법관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두고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 분립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고 법사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당 해산 조건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4건을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열린공감TV에 나온 내용을 발언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강공정국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법원 일각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언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급격한 증언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언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이 같은 개혁, 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돼 주민센터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몰라 헛걸음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오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2차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원 충전 잘해주셨어요. 다만 1차 때와 달리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다 보니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내가 이거 신청하러 왔는데 안 됐다. 건강보험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주세요. 갑작스레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려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고 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의 사용기한은 2달 남짓. 신청자들 얼굴엔 어떻게 쓸까 행복한 고민이 가득합니다. 쌀 5kg짜리 하나 사고 또 햄이 3kg짜리 하나 사고 또 남는 거는 자잘한 거 생활용품 쓰고 내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쓰면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조금 안 낫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소비 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이들은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코스피가 대장주 삼성전자의 선전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장중에는 3,480대까지 치솟았는데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개장부터 코스피의 오름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숨에 0.5% 상승하더니 3,500선을 코앞에 둔 3,48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줄여 전 거래일보다 0.7%가량 오른 3,468.6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거래일 전 세웠던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상승장 뒤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00억 원, 2,600억 원 넘게 사들인 사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 87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증시도 덩달아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증시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더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83,0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습니다. HBM4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신이 이제 조금은 신뢰로 바뀔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다가오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반도체주와 코스피의 랠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된 건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또 재개되는 국제 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미리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닌 중국인이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윗선이 계획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줄곧 중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상수네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윗선으로부터 불법 장비를 싣고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이 지시에 따라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혹시 거기세요라고 물어서 이쪽에서 많이 주로 발생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생활이 어려워 윗선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실제 동선, 계좌 등을 확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최근 KT 자체 조사 결과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도 고양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또 장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윗선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폴 적색 수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유엔 기조연설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외교부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지 시각 22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이튿날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본격적인 유엔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 7번째로 연설에 나서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설명할 전망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공개 토의도 주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우리 정상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의에선 모두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회담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도 이번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두 정상이 이미 만났고 경주 에이펙에서도 회담 기회가 있어 이번엔 다자 외교 활동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엔 월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금융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보다 더욱 규모가 큰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다자 외교 데뷔전이자 실용외교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문서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사이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어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미국 이민국 단속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고의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선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북핵 동결이 임시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생산 동결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대화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진척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현재 상태까지도 구체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려하며 남북 사이 대화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건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극인 나라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작심한 듯 대미 대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문의 연설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할애했는데 먼저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비핵화 협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갖고 오라며 미국에 공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 국가이자 완전한 상극이라며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주 앉을 일도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방안인 동결 축소 비핵화는 전임자들에게서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 해소와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다음 달 APEC 기간 중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회 법사위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붙여놓은 그 정치 부분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정치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세요.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오빠 가서 전화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 있던 이 정치 공작, 가짜 뉴스 공작 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유인물을 떼라고 경고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는데 법사위가 오전에만 3번 파행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제 노트북에다가 저렇게 피켓을 걸어놨으면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스케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하고 떼야죠. 근데 그것을 회의 진행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걸 붙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원만한 사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좀 불량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현역 의원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 수사받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동안 구형도 받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분이 초선은 입당으로 가만히 있어 이런 발언하셨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입장을 좀 표명해 주면 저는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좀 감정의 거리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의 행위만을 강조하시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달라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여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을 조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오늘 법사위는 이 건진 법사 관련해서 관봉권 띠지 그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전에 열리지 못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법사위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미애 6선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당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1948년 재헌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77년간 자당의 간사는 그 해당 정당에서 선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막은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 나온 그 팻말 관련해서도요. 팻말 붙이는 정치행위 그동안 얼마든지 용인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행됐었던 행안위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 모두 팻말 그 붙여놓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상임위에서 팻말을 달았다는 이유로 3명의 법사위원,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을 퇴장시킨 거, 그거 민주당의 이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집중하려고 했었던 그 띠지 관련 분실한 거 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고민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시도가 오늘이 5번째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야당 간사 없이 법사위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나경원 의원 말고 좀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주시면은 저희 민주당이 뭐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다소 감정적인 문제도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구형 2년이나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께서는 현직 지방 법원장이세요.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그 지방 법원을 감독해야 될 또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좀 철회해 주시고 다른 좀 덕망 있는 분으로 조금 다시 선임을 추천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기표소까지 차려놓고서는 투표했었잖아요. 그 범여권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전 사실 그 나경원 의원의 그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천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선임해 준다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강경 지지자들의 뭐 문자 폭탄이든 원내대표끼리 협의했을 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바꿀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이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서로 이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여기서 밀리면 마치 본인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그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까지 갖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재헌의회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상대 정당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행동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민주당이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죠.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안위도 오늘 상당히 이제 집중 조명을 받았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오늘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이 검찰청 폐지, 경제부터 부처 개편 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또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있었지만 야당이 뭐 반발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협조를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더 과거로 지나가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또 통합하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은 다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국정 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합의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난 간만에 얼마 전에 원내대표 간에 이 특검법 기간 연장과 또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까지 다 동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그때도 동의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물론 이제 원내대표 간에 결렬될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 시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만큼은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일부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25일 날 본회의를 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당은 수요일에 의원총회 통해서 아마도 저는 뭐 필리버스터와 같은 방법 통해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18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라고 의견 청취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협조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정청래 당대표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야당은 지도자를 2번이나 만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은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공약에 관련된 국정 운영과 관련되시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과의 갈등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왔으니까 제가 큰 틀에서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검찰청 폐지를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게 이제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대신에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저 이 사람들 믿자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폐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폐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어떻게 검찰청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좀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안이 정말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전 동의해주고 오히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미 지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방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그것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존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 행위와는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야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이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였고요.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똘마니라고 지칭하고 또 하이에나, 오물 뭐 이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주고받았는데 여야의 말싸움 수위가 갈수록 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 정당과 이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당의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품격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런 똘만이라는 표현, 뭐 쓰레기라는 표현, 저런 표현들이 과연 보수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품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정치 경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김어준의 똘마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뭐 전환길의 똘마니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연설 좀 잘한다, 호소력 좀 있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그냥 방공 운병대회 나온 것처럼 너무 업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당위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감정적인 발언만 하시면은 본인의 메시지는 다 기억되지 않고 똘만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기억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보수가 중도의 매력적인 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웅변하는 거 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이런 그 정치적 말싸움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격을 해야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열광할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정부든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그 발언까지 해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야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그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은 언어의 절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시쳇말로 쓰는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깎아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주말에 이 장외 투쟁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그 장외 집회가 장기화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019년에 이렇게 장기화된 그 장외 집회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매주 지방을 다니면서 장외 집회를 하는 식은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장외 집회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에서 마지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리고 10월 초중순이면 이 의회 그 운영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이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장 내에서, 그러니까 원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명분 삼아 다시 원내에서 투쟁하는 장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겠네요. 국회 일정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진짜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장외 투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다라는 건데, 김재섭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 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주말은 보통 저 지역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오늘도 방송 보니까 박정아, 뭐 재선 의원, 이분도 김재섭 의원과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장외 투쟁이라는 게 한번 나가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 곳에 털을 잡고 사수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단 당대표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막 환호해주면은 본인이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돌고 싶어 하죠. 그게 일종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대구, TK 같은 지역 혹은 그 옆에 PK, 부산까지만 돌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립지대라든지 이제 국민의힘에게 약세 지역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외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젠다 설정이거든요. 아젠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게는 벌써 내부 현역들도 왜 나가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장외투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분명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정부가 수사하라는 거예요. 수사하면 우린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수사 안 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도 왜 수사 안 하지? 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 팻말을 보면 사법 장악, 뭐 국회 뭐 독재, 뭐 당선 무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야 뭐 다 이해하겠지만 이 중도층이라든지 또 어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내용이 추상적인 거예요.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박정환 의원 같은 분이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속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울 집회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서울이 뭐 가장 많은 그 분들이 모여 살고 각 지역에서도 많이 모일 그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번에 우리 국내임 추산한 게 7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장외 집회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전 성공한 장외 집회 2019년에 그 거의 자발적으로 모이다시피 한 조국 사태 때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그 보수 중도 지지자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은 성공적인 장외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그 탄핵 과정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그 주서부터 탄핵 그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10일간의 장외 집회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도 실패한 그 장외 집회는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장외 집회 했었지만 사람들 정말 안 나와갖고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당도 2020년 선거 직전에 치러진 이 황교안 체제 때 장외 집회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법안들 만들고 정치 행보 보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론이 얼마나 성숙돼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는 30일에 민주당이 청문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5월이었죠. 이제 파기환송.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지금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사법부를 흔든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반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그야말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이미 5월 15일 날 기일을 정하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대법관들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무의로 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적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의로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도부가 다른 전략을 세워가지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5월에 실제로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무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그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왜 이 과정까지 나왔느냐?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그 상임위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게 왜 9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됐느냐라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2명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전원 합의체에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자꾸 파악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또 시기적으로 9월 30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나오는 대로 그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의 파장. 자, 그리고요. 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오늘 5시간 만에 종료됐고 종료된 지도 지금 한 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학자 총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의 구속정 피의자 신문의 결과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사실 워낙 통일교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한학자 총재가 사실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에도 사실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또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우려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된 이 범죄의 혐의가 거의 소명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김건희 씨에게 뭐 명품 백과 목걸이를 주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 또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또 쇼핑백까지 건넸다는 이런 모든 혐의들이 사실상 윤영호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해 제5 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뭐 윤영호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습니까? 뭐 캄보디아 원조 개발이 뭐 윤영호 씨가 다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직적인 당원 모집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재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도 투여된 자금들 그런 것들이 한학자 총재하고의 어떤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분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발부의 가능성이 혹여라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어떤 영장 발부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들을 너무 화롭게 이렇게 꾸렸기 때문에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 재판부가 이 전관의 어떤 그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또 오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건네진 1억 원 가운데서는 이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갔다.
특검은 이제 그렇게도 의심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뭐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한학자 총재가 관여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예. 분들이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는 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사이에 그것에 대한 묵인이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특검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갖고 법원 측에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것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당장 구속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적다는 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지만 반대로 지금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권성동 의원과 돈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은 한학자 총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론이 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면 뭐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까지 갈 거냐? 지금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되는 정당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좀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오늘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초부터 대미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또 대미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날짜로 따져봤더니 전체 수출은 10%, 대미 수출은 16% 넘게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가 빚은 일종의 착시 효과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 수출액은 401억 달러. 미국발 관세 충격 이전인 지난해보다 13.5% 급증했습니다. 관세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역시 6% 넘게 증가세를 보였는데 변수는 조업 일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했던 지난해 9월과 달리 올해는 조업일이 3.5일 더 많았습니다.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10.6%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은 3억 9천만 달러, 1년 만에 16.4%나 줄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운 지난달보다도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0.9% 증가해 트럼프 정부발 관세 여파 속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50% 품목 관세 부담을 지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산품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통화 스와프와 자동차 관세 인하,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유출된 정보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피해자들은 롯데카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가 집계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8만여 명은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추가 해킹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경로와 수법을 추적하며 유출 정보가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의 보안이 허술했을 뿐 아니라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도 미흡하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드 발급도 무턱대고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태도에서 저는 되게 저희를 금전적인 수단으로만 본다고밖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5,000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 증빙 자료를 취합한 뒤 전문 법무법인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미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자료가 따로 복제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기록이 백업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 사실을 합동조사단 측에 공유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 자사 서버를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기록이 복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관련 기록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각종 사기 범죄를 일삼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연애 빙자 사기부터 노쇼, 코인 사기까지 수법도 다양했는데 피해자는 870여 명,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포승줄에 묶인 남성들이 양팔을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보이스피싱 조직 룽고 컴퍼니 일당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우리 국민 878명으로부터 2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불리는 연애빙자 사기부터 코인, 노쇼, 기관사칭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 유형에 따라 팀을 세분화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로맨스 스캠팀은 SNS로 접근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며 입금하도록 유도했고 코인 사기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건 이제 코인으로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금방 사주겠다고 막 그 사람 또 살 사람 자기가 팔아주겠다고 하고 막. 이 밖에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뒤 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팀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 사기팀도 있었습니다. 총책 A씨를 정점으로 본부장과 팀장 등이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외출 외박,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였습니다. 출근 후에는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비치된 보관함에 넣도록 하기도 하며 휴대전화 사용까지 통제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태국에 구금된 총책 A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고 있거나 연계돼 있는 다른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전담 수사팀이 관련자 줄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순직한 바다 근처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오열하던 유가족에게 당시 당직 팀장이 찾아와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유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2인 1조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정황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유가족과 동료 해경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조만간 드론업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와 드론 업체 간 통화 내역과 드론 순찰 일지 등을 제출받아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당직 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재석 경사 유가족은 이 경사가 순직한 바다 근처 전망대에 모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며 오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도록 한 당직 팀장이 찾아와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유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팀장이 사고가 난 꽃섬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면서 해경과 소방대원 수십 명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앞서 해경이 확보한 이 경사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며 곧 포렌식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팀에 다시 나가 앞선 조사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에 선포됐던 재난 사태가 2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최근 내린 단비와 운반 급수 그리고 시민들의 절수 노력까지 더해진 덕분에 상수원 저수율이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시 생활용수 87%를 책임지는 오봉 저수지 수문 안쪽입니다. 최근 연이은 단비로 시간당 최대 30만 톤의 물이 흘러들면서 수위가 열흘 남짓 만에 15m 넘게 올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흙먼지만 날리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11%대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의 8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와 강원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선포됐던 가뭄 재난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운반 급수도 중단됐습니다. 동원된 차량과 헬기, 함정만 누적 8,700여 대, 정수장과 저수지에 실어 나른 물은 22만 톤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20일 넘게 이어진 계량기 75% 잠금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는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물을 아껴 쓰며 가뭄을 견뎌온 시민들은 재난사태 해제 소식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생수로 대체하느라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얼른 사태가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는 재난사태 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6시 반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앞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온 한 총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 4시부터 진행됐던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면서 압수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없고 중지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나설지 구체적인 일정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로 오는 25일 김건희 씨에게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전 영부인인 김건희 씨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오는 24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 씨에 대한 특검의 1차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첫 공판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특검에 여러 차례 추가 소환됐지만 구속 피의자라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병원 진료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된 게 전부입니다. 구치소에서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지만 법정에는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첫 재판 다음 날 김건희 씨는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27일 만에 또 다른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 공천이나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까지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문 계획서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재판에 대한 절차적, 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귀현 판사, 대법관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계획서 상정과 채택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 분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여의도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장외에서 투정을 부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똘마니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보 조작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장외투정으로 평가절하한 민주당.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을 부각하며 대선 불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었다는 비판에 더해 야당 지도부를 향한 감사 인사까지 전하며 조롱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통일교 11만 당원서를 두곤 제1야당이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위헌 정당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한 발 더 나가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당국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장외 집회에서 나온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똘마니 발언 여진도 계속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김어준 똘마니라는 장 대표 공격을 내란 수괴 똘마니라고 받아친 데 이어 막말에 귀를 씻었다고 비난한 건데 국민의힘은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장외투쟁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제보 조작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처음 폭로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동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대전 등을 훑으며 장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만큼 양당의 기싸움 역시 한동안 여의도 안팎을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 국방에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올가을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체급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나란히 반미 감정을 선동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뉴욕 유엔 총회가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일 계기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숙제를 받아 들었다는 듯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이란 화두를 꺼냈습니다.
군사 주권은 강대국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는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호응한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군사 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거대 집권 여당이 수평적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는 등 국가 위상 높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셉 윤 대리대사를 만나서 동맹국 국민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 장외투쟁으로 야성을 끌어올린 국민의힘은 굴종적 사고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해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을 외국 군대로 치부하는 건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자 북한만 좋은 일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의 선처만을 바라는 굴종적 평화를 고집하고 허세에 불과한 자주 국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대통령이 앞장서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 선봉에 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늦어지는 관세 협상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뜩이나 첨예한 진영 갈등 속에 자주국방이라는 민감한 화두까지 던져졌습니다.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사안, 특히 안보 앞에서는 무분별한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버리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지 분쟁 중재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You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wants to meet. How soon would you? Yeah, we want to have a meeting. I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You know, you were there. We even had a press conference. 관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 포기 전제 조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일단 북미 정상 외교를 가동하기 위해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지 않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핵화 기준을 낮추거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돌린 채 북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인 핵 보유국 클럽에 사실상 입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나 정상 간 서신 외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적어도 대화 창구는 마련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지 않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주식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습니다. 지난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인데 경찰은 방 의장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14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출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압수물 분석과 관련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전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매각한 비상장 주식을 인수한 사모펀드는 상장 뒤 주식을 처분하며 차익을 실현했고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방 의장은 상장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시기 하이브가 이미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방 의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재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와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환. 검찰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 요청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 점 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들고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흉기를 휘둘러 의붓 형과 인근 편의점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한 방식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나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비난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0대 엄마가 숨지고 8살 아들이 중태에 빠진 경기 남양주 다세대 주택 화재와 관련해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다용도실 용도로 쓰는 방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인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유명 진통제 타이레놀을 임신한 여성이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폐증 치료에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반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폐증과 관련한 가장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think we found an answer to autism. How about that? Autism. Tomorrow we're going to be talking in the Oval Office in the White House about autism.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과의 연관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인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에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진통제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열이 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은 초기에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임신한 여성이 타이레놀을 섭취하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른바 류코보린이라는 약물이 자폐증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자폐증은 유전적 요인이 크며 치료가 어렵다는 견해가 중론이었지만 최근 자폐증 아동들에게 이 약물을 투약해 본 결과 언어 능력에 큰 개선이 있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인사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겼습니다. By September, we will know what has caused the autism epidemic, and we'll be able to eliminate those exposures.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100 이하 선물은 무관세라 신고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고 수수료율은 민간 서비스 대비 16%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중단된 지 28일 만에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이를 기다렸던 고객들은 불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이 걸렸죠. 근데 빨리 간다니까 참 좋네요.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내 관세 대납업체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면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발송인이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로 관세를 선납하는 방식이며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무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는 데 드는 일정의 소액 수수료와 그리고 관세를 고객께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등 음식물 접수도 가능해졌고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행 우편이 정상화됐고 수수료율도 최대한 낮춰서 국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0만 원짜리 우편물을 보낼 경우 민간 특송 수수료는 15,000원에서 25,000원 수준인데 우체국은 16% 수준인 3,250원으로 낮췄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 통당 5,000원의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안에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해 결제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자민당 총재 선거 운동에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지층 확장을 위해 자신들의 톤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총리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5명이 입후보했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상의 양강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두 후보 모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위대 헌법 명기 주장 등 강한 보수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자 다카이치 후보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스쿠니 참배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야스쿠니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침없던 과거 발언과는 온도차를 보이는 답변을 했습니다. 国のために命を捧げられた方というのは大切な存在であり、感謝の気持ちは決して変わりません。 고이즈미 후보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米中対立の最前線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担う日米韓、日韓の連携強化を進めていきます。 또 부부가 다른 성을 쓰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도 지난해 선거 때와는 달리 올해는 보수파 반발을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는 중도표를, 고이즈미 후보는 보수표를 더 끌어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누가 자민당 총재가 되더라도 자민당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8%에 달했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 자민당의 신뢰 회복은 향후 일본 전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선발 곽빈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갈 길 바쁜 SSG에 9대2로 승리하고 원정 6연패를 끊었습니다. 곽빈은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 날카로운 슬라이더 등을 섞어 던지며 5회까지 개인 최다인 삼진 11개를 잡아내고 무실점으로 잘 던져 시즌 4승째를 따냈습니다. 타선에선 테이블 세터로 나선 안재석과 박지훈이 나란히 2안타 3타점씩을 올렸고 강승호는 2회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위 SSG는 경기가 없었던 4위 삼성에 2게임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여수 NH농협컵 프로 배구 대회에서 정관장을 꺾고 첫 승을 따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전남 여수, 전남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B조 1차전에서 국가대표 공격수 육소영이 17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정관장은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듀오인 정호영과 박은진의 높이를 앞세워 첫 세트를 잡았지만 공격력에서 밀리며 내리 3세트를 내주고 패했습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4강 탈락 이후 이번에 중국 마스터스 2연패를 달성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여러 고민 끝에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선수권 이후 고민도 했는데 바로 털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 이후에 많은 고민도 했고 이렇게 또 바로 털어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저의 플레이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자신감에 있어서 제가 정말 더 하고 싶고 더 실수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축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사실상 준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 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추분인데요. 내일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고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는 25도, 제주도는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요.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은 23도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